어땠을까? 솔로몬 왕국의 전성기 시절 내부에 위치한 강화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 단순히 관광객이나 전투 시에 그곳에 잠시 방문하는 군인들이 아닌 매일 아침 자신의 고향 도시의 성벽 안에서 깨어나는 사람으로서의 삶. 무깃도, 르호르, 게셀과 같은 도시들은 고대 세계 지도상의 단순한 점이 아니다. 이들은 전체 왕국의 안정, 안전,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체계의 일부였다. 높고 견고한 성벽, 엄격히 감시되는 성문, 통제된 교통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나 무계획이 아니었다. 이 도시의 모든 부분, 모든 거리와 성곽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였다. 건축적 결정과 계획은 누가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는지, 작업 장소와 주거 지역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성문이 언제 닫히는지, 그리고 왕국 밖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에 대해 지시하였다. 이 도시에서 사는 것은 안정과 일상이 긴밀하게 연결된 공간을 차지하는 의미였다. 어떤 결정도 왕권의 중심부에서 내려졌으며 그것이 외곽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도시들을 단순한 고대 유적지로만 보지 않겠다. 그 내부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어떤 엔지니어링 해결책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왜 무깃도, 르호르, 게셀이 솔로몬 왕국 방어 체계에서 중요한 지점이 되었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이 도시들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그 성벽과 성문을 공부하는 것 그 이상이다. 이는 매일 안정성과 방어를 유지해야 하는 한 나라, 내부의 삶의 구조를 파악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무깃도, 르호르, 게셀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존재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 도시들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며 자연의 힘에 의해 조직적으로 성장한 것도 아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선택되고 설계되었으며 강화되었다.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드문 안정기를 경험하였다. 나라가 계속해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순진하거나 무관심한 나라도 아니었다.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 평화는 그 자체로 영원히 유지되지 않는다. 평화는 보호, 지속적인 감시, 전략적 통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에는 특히 주목받지 않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존재한다. 단순히 성전이나 궁전 건축뿐만 아니라 전략적 도시인 무깃도, 르호르, 게셀의 건설과 강화. 이 이름들은 함께 등장하는데 이는 이들이 하나의 통합된 체계적 메커니즘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들은 별개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전체 계획의 일부였다. 예루살렘은 영적, 정치적 중심지였지만 진정한 권력과 통제는 더 먼 지역, 국경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다. 무깃도는 무역뿐 아니라 군대, 사절단, 대규모 가축과 화물 이동의 필수 통로 역할을 하는 지역에 위치하였다. 메기도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 즉 누가 무엇을 움직이고 있는지 아는 것은 위협을 신속하게 발견하거나 방어를 준비할 수 있게 했다. 북쪽에 위치한 나조르가 최초의 위험 신호자인 이유였다. 이 도시는 일종의 감시소 역할을 하며 그쪽에서 어떤 작은 변화라도 감지할 수 있었다. 만약 나조르가 무너지거나 공격을 받으면 그 영역에서 멀어지고 왕국의 중심 지역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서쪽에 위치한 게제로는 이스라엘 내 지역의 출입을 통제했다. 그는 외부 세계와 나라의 가장 민감한 지역 사이에 필터 역할을 했다. 이 도시들은 단순한 요새가 아니었으며 더 귀중한 역할을 수행했다. 전쟁이 너무 멀리 퍼지는 것을 막고 국가의 핵심 구조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들은 방벽이자 교두보로서 잠재적 충돌을 통제 가능하고 국지적인 사건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 이 도시들은 단순한 인구 거점이 아니라 사람들, 물자, 정보의 이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복잡한 시스템이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누가 영토에 들어오고 나가는지, 자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정보의 흐름을 감시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국가의 안정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특히 중요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시설들을 솔로몬의 철갑선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는 전체 영토를 끊임없이 잇는 방어진지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정교하게 위치한 요새화된 도시들의 네트워크였다. 각각의 도시는 독립적인 요새였지만 함께 강력한 체계를 형성했고 모든 요소가 제 역할을 했다. 외딴 도시도 공격에 저항할 힘이 충분했지만 다른 도시들과 연합하면 전략적 중요성을 얻으며 방어를 확장하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었다. 성경 텍스트는 이 복합체를 현대 전쟁 용어로 설명하지 않지만 그 구조의 논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솔로몬은 분쟁이 예루살렘에 닥치기 전에 이미 적극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했고 위협이 오기 전에 저지와 통제 지점을 전국에 세웠다. 이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메디드 혹은 메디드, 나조르, 게제와 같은 도시들에 대해 말할 때 그 곳의 삶은 평범한 도시 생활과는 달랐다. 이 거점들은 전략적이고 심지어 전투적 성격을 갖추고 있었으며 전체 지역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 이들은 단순한 거처나 무역터가 아니라 방어 초소, 교두보, 통제 기계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에서의 삶은 항상 경계와 조직적 엄격함을 요구했다. 여기서는 매일이 전투가 벌어지지 않거나 위협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철저한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날이었다. 이 도시는 정체기에도 계속 기능해야 했으며 그 효율성은 시스템의 지속적인 준비 상태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었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도시들은 고대의 많은 다른 정착지들과 달리 구별되었다. 이들은 단순히 자연스러운 삶이 일어나는 주거지역이 아니었으며 24시간, 일주일 내내 작동하는 진정한 작동하는 기계였다. 문제가 생겼다. 만약 이 도시들이 포괄적 방위 및 통제 시스템의 일부였다면 이것이 공간 배치와 건축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성벽, 문, 그리고 기타 구조 요소들이 내부 생활을 어떻게 형성했을까?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다음 중요한 측면으로 우리를 이끈다. 솔로몬 도시들이 이 시스템의 일부였다면 그 가장 분명한 원소는 바로 그 구조와 건축이었다. 여기서 아무것도 공격에 대비한 단순한 은신처나 방어용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모두 통제와 조절을 위해 계획되었다. 이 구조물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는 강력한 성벽이었다. 높고 두꺼우며 연속적이어서 수평선에서 수평선까지 이어졌다. 이 성벽들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었으며 공간을 내부와 외부, 두 개의 별개의 세계로 나누었다. 이러한 성벽 안에 사는 것은 엄격히 제한된 폐쇄된 공간에서 사는 것을 의미했다. 탁 트인 수평선은 접근할 수 없었으며 전체 풍경은 제한되고 성벽에 가로막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벽 자체보다도 성문이었다. 성문은 방어 시스템에 가장 취약하면서도 동시에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메디드, 나소르, 게이저와 같은 도시들에서는 성문이 이중 기능을 수행했다. 단순한 출입구를 넘어 여러 방, 좁은 복도, 감시소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통제된 통로 효과를 만들어냈다. 누구도 빠르게 통과하거나 나갈 수 없었으며 상인, 여행자, 단순 주민 모두가 특정 경로를 따라가야 했고 통제 지점을 거치며 감시를 받아야 했다. 이 성문들은 전쟁 시의 방어 수단뿐만 아니라 도시의 일상 활동도 조절했다. 성문 개방과 폐쇄 시간은 강화된 구역 내부의 생활 리듬을 결정지었다. 문이 닫히면 도시 전체가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된 폐쇄된 공간으로 변했고 시민권 밖에 남은 이들은 다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반면 내부에는 이미 들어와 있던 사람들, 거주자, 상인, 노동자이 있었으며 그들의 이동은 정해진 규칙과 경로에 따라 제한되었다. 이는 일상생활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했다. 도시 내부의 공간 배치는 또한 그 기능에 따라 다르게 배치되었다. 창고, 행정청사, 주거지구, 내부 도로 등은 모두 조화를 이루어 혼란과 무질서를 피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메커니즘이 만들어졌으며
각 요소는 전체 시스템의 작동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도시가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긴장과 잠재적 위협 속에서도 최대한 조직적이고 규율 있게 내부 구조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구역을 연결하는 좁은 거리들은 더 효율적인 통제와 신속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위기나 갑작스런 위험 상황에서 특히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좁은 통로들은 이동을 감시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고, 고지대에 위치한 탑들은 멀리서 도사리고 있는 잠재적 적들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도시 내부 공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적이나 위협이 예상될 때 병사와 경비원들은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며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눈에 띄는 것을 의미했으며 자각 없이도 모든 사람은 복잡한 시스템의 일부임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숨지 않는 곳, 오히려 항상 눈에 띄는 곳이 바로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바로 이 특징이 특정한 행동 성향을 형성하였는데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어디서 멈추고 어디에 머무르는 것이 금지된지 모두 익혀서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체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도시의 삶을 특별한 질서로 이끌었으며 모든 것이 더 조직적이고 예측 가능해졌지만 동시에 더 제한적이기도 했습니다. 고대의 일반 도시들은 주로 유기적인 원리에 따라 발전하며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되었지만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메디도, 네이조, 게제의 도시는 특정한 중앙 논리에 따라 발전했으며 이는 인구가 아닌 시스템 자체가 주도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체계적인 구조는 도시를 방어와 통제에 매우 효과적이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주민들에게 엄격한 요구를 부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시스템의 규정과 법률에 맞추어 적응해야 했으며 역으로 구조가 그들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그들의 삶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도시의 공간이 행동의 규칙을 결정할 때 일상은 자발적이기보다는 필요에 따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벽과 문, 제한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일상은 모든 것 개심, 노동, 업무 수행, 휴식을 이 견고한 도시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메디도, 네이조, 게제 내부의 일상생활은 어땠는지, 도시가 항상 대비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그리고 도시 문 밖의 삶이 해가 높이 떠오르기 전에 이미 시작됐던 것을 인식하며, 이 도시들에서 일어나던 아침에 일어나는 것 그 자체는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된 연속성의 계속이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시스템의 작동에 달려 있었다. 낮 시간대의 중요한 소리는 주택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출입문에서 들려왔다. 출입문이 열리면 공식적인 시민 및 상업 업무의 시작, 도시의 활발한 활동이 시작됨을 의미했다. 출입문이 닫혀 있는 동안 도시는 기다림의 상태에 있었으며 내면에 집중되어 있고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되었다. 출입문이 열리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상인들은 자신의 자리로 이동했고 장인은 작업을 재개했으며 거리엔 사람들과 말들이 움직이며 멈칫거리기도 하고 다시 계속 걸음을 옮겼다. 이 모든 것은 엄격히 조직되고 조율된 것이었으며 어떤 혼란도 존재하지 않았다. 도시의 구조는 사람들 의식과 상관없이 사전부터 내부 생활의 모든 측면을 올바르게 배치하고 조절하고 있었다. 거리들은 이동 방향을 안내했고 공공공간들은 주요 활동을 집중시켰으며 행정구역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일어난 일들을 감시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자신의 개인적 리듬을 세계적, 집단적 리듬에 맞추는 것을 의미했다. 모든 공장 시계, 거래 과정, 생활 리듬은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서 각각의 사건마다 자신의 지탱점이 있었다. 도시 성벽 안에서 상거래와 수공업은 무질서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들은 출입문 근처의 특정 장소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곳은 사람과 상품의 흐름이 가장 활발하고 관찰과 통제가 용이한 곳이었다. 이것은 관리와 조세 징수를 용이하게 하고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구조는 상당한 이점을 제공했다. 향상된 안전성, 안정성, 일상생활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갑작스러운 공격과 습격으로부터의 보호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제약도 부과했다. 즉흥적 자유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시간적, 공간적 규제는 각 활동을 엄격히 규정했다. 도시는 항상 균형을 필요로 하는 생명체처럼 작동했다. 주거 공간은 따로 떨어진 곳이 아니었으며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에 속했다. 가정과 작업장, 공공구역의 근접성은 도시의 리듬에 특별한 역동성을 불어넣었다. 살아있는 움직임, 끊임없는 상호작용, 풍부한 감각, 그리고 순간적인 정적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에서 도시는 복잡하고 살아있는 기계로 변모했으며 각각의 요소, 거리, 건물들은 모두 자신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심지어 휴식조차도 구조에 영향을 받았는데 매일 저녁 출입문이 닫힐 때면 완전히 다른 시간이 찾아왔다. 그때 외부 세계는 희미한 거리감에 사라지고 도시는 완전한 고립 상태로 들어갔다. 그것은 마치 적으로부터 보호받는 성처럼 폐쇄되었으며 동시에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을 세심하게 감시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 벽 안에 이미 있던 사람들은 다음 날이 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고 벽 밖에 있던 사람들은 새벽이 와서야 그 경계를 넘을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시간 감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도시의 주민들에게 하루는 자의로 혹은 내부의 시계에 따라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구조 자체가 결정하는 시점 도시가 자신의 경계를 닫고 공식적으로 하루가 종료될 때 하루는 끝났다. 에미도, 네이저, 게세르 같은 도시에서 사는 것은 이 복잡한 시스템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것은 동시에 보호이자 제한이었다. 소위 일상적인 질서라는 것은 단순히 일상적인 일과를 수행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는 도시의 기계장치들이 작동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적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적응은 일정한 심리적 대가를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높은 벽 뒤에 제어된 출입구들이 존재한다는 지속적인 인식이 늘 경계심을 유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지역 사람들은 그들의 도시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전략적 목표임을 알고 있었다. 도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며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심지어 가장 조용하고 평온한 날들조차 이러한 준비 상태라는 감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선처럼 삶의 일부가 되었으며 평온과 끊임없는 경계심의 균형을 이뤘다. 바로 이 조용한 긴장감, 평화와 경계심의 균형이 우리를 다음 중요한 질문으로 이끈다. 바로 어떤 순간이라도 이 도시가 단순한 집에서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강력히 방어된 도시에서의 삶은 내부의 숨겨진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즉, 이 도시는 시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잠재적 표적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었다. 위험이 적어 보이는 외부 세계의 시기에도 메고, 네이저, 게세르 같은 도시는 결코 완전히 평온하지 않았다. 그들의 평온함은 항상 통제와 예방 시스템에 의해서 유지되었으며 절대적이지 않았다. 모든 일상에는 감시의 감각이 깔려 있었고 경비원들은 거리에서 움직임을 감시했으며 출입구는 매일 엄격하게 점검되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 심지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던 소식, 루머, 정보 전달 같은 것들도 애면밀하게 분석되었다. 때때로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 관한 소문이 퍼졌으며 그런 소식들은 즉시 도시 내 분위기를 바꾸었다. 처음에는 멀게 느껴졌던 일이 순식간에 위험하고 가까운 일이 될 수 있었고 주민들의 내적 태도는 급변했다. 내부에 살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특별한 심리적 상태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상한 이동, 예기치 않은 출입, 일정의 변화 같은 징후를 읽는 법을 배웠으며 그것들은 모두 잠재적 위협 신호로 인식되었다. 그 도시들은 이러한 신호에 즉각 반응했다. 문은 평소보다 일찍 닫혔으며 내부 이동 순환은 재구성되었고
민감한 지역은 더욱 철저히 보호되었다. 이 모든 일은 드라마틱한 선언이나 큰 경고음 없이 구조와 내부 안전 메커니즘 덕분에 이루어졌다. 그것은 빠른 변화 실현을 가능하게 했으며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시민들은 도시가 위험이 명백해지기 전에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중요성을 두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이 반응이 언제든 필요할 수도 있다는 지속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일반 도시에서는 위험이 드문 손님처럼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략적 도시에서는 위협이 거의 매일 일어나는 가능성으로 존재했다. 이는 간단한 결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언제 벽에서 나갈지, 언제 더 안전하게 협상하거나 집을 떠날지, 그리고 언제 내부에 머물러야 할지의 문제였다. 도시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항상 준비된 생명체로 변모되었다. 밤에도 문이 잠기고 내부 활동이 줄어들 때조차 위협의 존재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성벽 내부에는 일종의 장기적 경계 모드가 자리 잡았으며 이는 모든 구성원에게 책임감을 요구했다.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벽과 도시 구조는 일종의 안전과 책임의 혼합물을 형성했으며 어떤 실패도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다. 이것이 핵심이었다. 이런 도시는 단순한 거주지 그 이상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는 전략적 요새였다. 이는 주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곳의 생명 자체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장감과 위협은 외부 수준뿐만 아니라 표면적 위협과 환경의 일부분이었다. 이 도시들이 왕국 내 전략적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앙 권력의 지속적인 관심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 당국은 외부 도전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략적 방어 거점의 높은 효과성과 전투 능력을 유지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힘써야 했다. 이러한 도시에서의 일상은 일종의 긴장감 넘치는 게임과 같았으며 자신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어떤 위협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줘야 했다. 이는 모두가 느끼는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인 압박감이 집약된 것이었다. 에미도, 네이조르, 계저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일종의 안전 속에 존재하는 것 같았지만 이 안전은 항상 위험과 위협의 인식을 동반했다. 마비시키는 두려움이나 공포는 없었지만 끊임없는 경계심과 주변 환경, 사건들에 대한 관심은 항상 유지되었다. 바로 이 관심이 사람들의 행동 양식, 결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 도시들은 단순한 거주지로만 인식되지 않았으며 광범위한 방위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충지로 여겨졌다. 그리고 이 생활의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동일한 체계가 어떻게 각 도시마다 독특한 현실을 만들어내었는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방위라는 공통된 개념에도 불구하고 메기도, 네이조르, 게저와 같은 도시들은 사람들에게 다르게 인식되었으며 이는 그들 각각의 체제 내에서 경험한 삶이 고유했기 때문이었다. 각 도시마다 역할과 분위기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이다. 또한 세 도시 모두 같은 방어 구조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질서와 생활 양식은 차이를 보였다. 근본적으로 같은 논리 시스템이 일관된 원칙에 따라 작동하고 같은 규칙을 준수했지만 다른 지역에 따라 생활 모습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이었다. 메기도는 활기찬 도시였다. 여기서는 항상 생기가 넘쳤으며 사람들이 오가고 메시지가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고 권력자들이 정기적으로 거리에서 순찰하며 통제하였다. 메기도에서 사는 것은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사는 것과 같았으며 이 도시는 결코 완전한 평화나 침묵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항상 누군가가 감시하거나 기록하거나 통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일상을 더 역동적이고 풍부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 취약하게도 만들었다. 이 도시의 시민들은 자신이 왕국의 유력한 중심에 있음을 잘 이해했고 그들의 삶에는 권력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존재한다는 감각이 내재되어 있었다. 메기도에서는 아무것도 완전한 익명이나 비밀이 아니었으며 모든 것이 지속적인 공개성과 시각적 감시의 뉘앙스를 띄었다. 북쪽에 위치한 네이조르는 다른 인상을 주었다.
이 도시는 관찰과 예측에 더 초점을 맞추었으며 외부 위협과 변화에 대한 인식에 집중했다. 메기도와 달리 네이조르의 내부 흐름은 훨씬 적었으며 많은 사람과 메시지가 모이지 않았다. 대신 이 도시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에 더 집중했다. 네이조르에서 사는 것은 끊임없이 수평선이나 경계, 주변 세계를 응시하는 삶을 의미했다. 이 도시는 정치적 또는 군사적 변화의 조짐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장소였으며 약간의 변화도 곧 대응의 신호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은 주민들 사이에 더 엄격한 생활 양식을 형성했고 즉흥성은 적으며 일상 속 질서는 더 확고했다. 네이조르의 주민들은 위협이 발생하면 이 도시가 가장 먼저 반응하고 조치를 취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개전은 전이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그 역할은 달랐다. 이 도시는 일종의 여과기이자 장벽으로서 국가 내부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했다. 이전 두 도시와 달리 개전은 통제와 제한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감시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침입을 막고 접근로를 차단하며 내부 지역에 근접하려는 자들을 평가하고 선별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이 역할은 가데세르의 삶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곳은 모두 명확한 한계와 규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었고 내부로 침투하려는 시도마다 정확한 절차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분명한 자각이 느껴졌으며 주민들은 자신들이 빠른 결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세 도시 모두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중요한 아이디어로 연합되어 있었다. 바로 그들이 하나의 기대 아래 존재하고 기능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효율성은 각자의 임무 수행의 정확성에 달려 있었으며 하나라도 실패하면 전체적인 균형이 위태로워졌다. 그것이 바로 각 도시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큰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임을 인식하게 하는 이유였으며 그 성공 또는 실패는 전체 방어 메커니즘의 성패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 도시들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갖는 특별한 역할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거대한 방어 체계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중요성을 느꼈다. 그들의 도시는 우연히 형성된 정착지가 아니었으며 각각은 슬로몬 왕이 설계한 전체 계획에서 중요한 의미와 지원,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단합은 내부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열쇠였으며 이 모든 교차점들이 조화롭게 협력할 때만이 나라 전체의 안정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었다. 가데세르, 나자르, 메기또와 같은 고대 도시에서 사는 것은 훨씬 더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엔지니어링 성취, 영토 관리,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다. 이 계획은 통합된 중앙 권력과 일치하는 지휘 체계 덕분에 성공을 이룰 수 있었으며 그 덕분에 시스템의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뤄 작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영원히 유지될 수는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휘 역할이 바뀌고 결속력이 약해지면서 도시와 주민들을 떠받치던 시스템이 제 기능을 잃기 시작했다. 바로 이 단계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른다. 그런 시스템이 사라졌을 때 그 도시들은 어떻게 되는가? 시스템은 단번에 무너지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더 이상 지원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생존의 기회가 사라졌을 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솔로몬 왕이 죽기 전 성곽도시 네트워크는 하나의 조정된 메커니즘으로서 작동했고 명확한 통제와 지속적인 계획적 감독이 이루어졌으며 정치적, 군사적 연합이 질서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 안정성은 오래가지 못했다. 솔로몬 왕이 사망한 후 왕국은 분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결속력이 상실되기 시작했다. 도시의 벽과 문, 요새는 여전히 온전해 보였지만 내부의 논리와 중심에서 연결되던 전체적 조화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전체 시스템이 유지되던 원리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메기또, 나자르, 해전은 이미 다른 정치적 현실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들의 운명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도시들에서는 더 이상 중앙집권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각각의 관심사가 우선시되었다. 우선순위가 흩어지고 처음 이들을 하나로 묶던 시스템은 점차 해체되기 시작했다. 영토방어는 강력한 건축물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통합과 합의에 달려 있었다. 이러한 단합이 없으면 가장 견고한 도시도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 결국 겉보기에는 방어에 무적이었던 도시들도 약점이 드러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전에 지속적인 감시로 보호받던 경로들은 충돌 지역으로 변했고 전략적 요충지들은 공격 대상이 되었다. 왕국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던 도시의 선제 요새들도 점차 적의 주요 목표로 바뀌었다. 역사적 증거는 나자가 파괴되었음을, 메기또는 여러 차례 무력 충돌의 전장이 되었음을, 해전은 그 본래의 기능과 의미를 잃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의 원인은 탑이나 방어시설의 약함이 아니라 이 도시들의 의미를 부여하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데 있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다. 방어시설이나 인프라의 존재만으로는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설들은 공동의 목적, 조화와 지속적인 관리가 있을 때만 보호 역할을 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들을 잃게 되면 한때 신뢰를 받던 구조물들도 붕괴된 공동 시스템의 잔해로 남게 된다. 이 도시들에 살던 사람들에게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불확실성, 불안, 끊임없는 걱정을 체감하며 외부 위협이 강화되고 내부 단합이 무너지면서 점차 적응하였다. 예전에는 안전의 버팀목이자 보장자였던 도시가 이제는 위험과 불안의 원천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규정하던 모든 것, 습관, 사고방식, 대인관계도 함께 변화하였다. 솔로몬의 시스템이 잘못된 계획으로 무너지지 않았던 반면 점진적인 생존력 상실이 그를 패배로 이끌었다. 메기또, 나자, 해저에서의 생활은 당대 매우 조직적이고 복잡한 도시 네트워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었다.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한, 안전과 질서, 안정성을 보장했지만 자원이 고갈되면 인간 역사의 중요한 법칙 하나를 드러낸다. 어떤 구조도 방향성, 공동체 의식, 지속적 지원 없이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